604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022년 예산안의 주된 특징을 좀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채무, 과다 채무죠.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2022년에는 이제 과다 채무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전체 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50%를 초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재정을 건전화할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고요. 두 번째로 강조할 게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2020년, 2021년 내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을 해왔는데, 현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영역, 그 다음 하나가 그린 뉴딜 사업,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린 수소 생성 산업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많은 투자. 세 번째가 지역균형 뉴딜, 각 지역마다 신산업 특화 도시를 건립한다든가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지역과 이 인재의 유입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GTX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엄청난 양극화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극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축소하려면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망을 지원해주는, 고용 지원을 제공해주는, 공적 이전 소득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영역의 예산안,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재정 건전성인데요.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한 건 처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기울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하면, 만약에 기업들이 이 예산을, R&D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단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많은 투자가 이어져서 세수로 연결돼요. 법인세라든가 소비세라든가 연결돼서 세수가 또 많아지면 긍정적인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출은 지출대로 했는데 세수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걱정이고, 두 번째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위협이 왔을 때.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19 충격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22년에 지금 선에서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또 다른 위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카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움직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를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토록 낮은 금리 상황에서 또 다른 위협이 왔을 때 카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빨리 인상해놓고 그런 위협이 왔을 때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국가 채무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막상 그런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왔을 때 추경을 단행할 수도 없고 국가의 어떤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재정을 투입할 만한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우리나라 물가와 부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 안팎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축수산물 가격하고 또 전월세 가격 등 체감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지수하고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걸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와 체감 물가와의 괴리죠. 그러니까 매년 추석 전, 매년 설 전에 이 체감 물가의 괴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매년 추석 전에 그리고 설 전에 일어나는 이슈가 괴리예요. 왜냐하면 추석 전에는 항상 무슨 이슈가 있냐면 여름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홍수 피해라든가 가뭄 피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있어요. 그리고 설 전에도 겨울 한파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식료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소비자 물가를 추산할 때 소비 품목이 460여 가지인데 식료품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기여도가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마트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기 때문에 오이가 얼마나 올랐고 배추가 얼마나 올랐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오르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체감과 소비자 물가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화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책임져야 할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재정정책 관점에서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 거. 왜 매년 똑같이 체감물가의 괴리가 나타나는데 이때 저소득층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엔겔 지수,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이 식료품 지출액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고소득층에게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 소비자 물가 안정화가 아니라 체감 물가 안정화. 왜 매년 추석 설을 맞이해서 체감 물가의 괴리가 나타나는데 이걸 왜 못 잡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단기적인 정책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계와 기업 부채가 이제 급증을 했고 또 집값도 폭등한 이것을 지적한 걸로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부채 문제하고 또 자산 가격 상승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책에다가 2021년을 이름하여 부채 경제라고 표현했었어요.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시대. 2021년을 그렇게 표현했고 2022년에도 가계부채 문제를 2022년 전망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걸 중요한 표현으로 채무상환 불위험, 그러니까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가계부채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계부채가 뭐 1700조, 1800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줄어든 적은 없어요. 가계부채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 이 총량의 문제를 둘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금융위는 이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단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죠. 왜 총량을 왜 규제하느냐? 총량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를 жил머지는 차주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들은 채무상환의 불위험,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DSR, 그러니까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상환하나. 총부채 상환 비율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보면 2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800조 원에 해당되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부채는 이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부채예요. 투자형,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근데 문제는 저소득층인데 5분위 계층으로 구분하면 1분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이 40%를 넘어섰어요. 훌쩍 넘어섰습니다. 고위험군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또 종사상지별로 봐도 자영업자의 이 DSR이 굉장히 높아요. 40%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이 부실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량적인 규제보다는 이런 특정 계층, 특히 이걸 요약해 본다면 저소득 자영업자, 이들이 가장 취약한데 이런 취약 차주, 대략 전체 차주에서 5%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거나 채무 불위험 가능성을 낮추거나 하는 이런 정책들이 금융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 총량을 규제하다 보면 이들의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또 상실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적인 규제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1800조에서 증가하는 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급격히 훼손시켜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빚을 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소위 죽음의 계곡에 빠집니다. 이게 맞는 정책인가? 총량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요. 제 22년 경제전망 책에다가도. 그런 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은 이 저소득 자영업자, 이들에게 좀 국한된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은이 8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리는 통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데 우리 금융당국의 실제 타깃은 어떤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하고 또 가계 부채를 좀 줄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런 어떤 자산 가격 또 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차 강조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자산 버블 이런 문제는 2020년 2분기부터 집중됐던 유동성 그리고 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로 야기된 것이 거의 기여도로 보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속도나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도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기구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세, 인플레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시중에 혹은 이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많이들 그렇게 평론을 하죠. 이 물가 안정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나 또 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그렇게 단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많이 내리죠. 실장면 투자 시프트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의 일단 투자에도 일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상승기에 좀 현명한 투자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2022년 경제를 좀 보면요. 주된 여러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도 보셔야 될 텐데 달러화의 강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움직일 그 나라가 미국이고 이 통화 가치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죠. 순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의 흐름이 그렇게 뚜렷하게 21년만큼이나 뚜렷하게 상승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투자 시프트에도 그걸 강조했지만 나 스스로를 외계인이 되라. 외계인으로서 우주에서 나라들을 봐라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으로서 미국에 투자해야 될지 한국에 투자해야 될지를 먼저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롱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먼저 투자의 비중을 외국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고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거, 늘리되 신흥국 투자보다는 선진국 투자가 더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블이 터질 거냐 말 거냐는 뭐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다들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쓴 중국 작가 숭홍빙이 그 말한 양털깎기 3단계를 보면은 1단계는 버블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이제 주식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2단계는 버블에 대한 우려로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버블이 이제 붕괴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서 헐값이 인수하는 그래서 양털깎이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2단계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이론에 따르면 저도 2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단계에 진입했다고 반드시 3단계에 올 것이냐 여부는 2단계일 때 지금 2단계가 그 대응이잖아요. 통화당국이나 재정정책적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3단계로 진입할지 2단계에서 멈출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게 이 대응이 매우 점진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견주에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움직이는데 재정정책은 여전히 확장적이네라고 엇박자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른팔이라도 이제 걷어붙였다면 왼팔을 같이 걷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왼팔이라도 좀 쉴 것인가 이게 스탠스거든요. 이게 점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FOMC의 의사결정도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매우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 물가와 금리, 부채 문제 등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경제 공부 많이 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